안녕하세요. 누군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고아원 앞에 버려진 아이로 자라야 했던 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픔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지윤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첫 번째 기억은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시작돼요. 강원도의 작은 고아원 앞, 얇은 담요에 감싸인 채로 누군가에 의해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그 담요는 차갑고 낡았지만 그게 아마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온기를 느낀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고아원의 선생님들은 저를 발견했을 때 아무런 기록도, 이름도, 심지어 쪽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도, 생일도 모두 고아원에서 지어주셨어요. 지윤. 무언가를 소중히 지켜내라는 뜻이 있겠죠? 고아원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버스를 몇 시간씩 타고 들어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외딴 곳에 있었죠. 아이들은 대부분 시끄럽고 활기찼지만 그 속에서도 외로움은 공기처럼 스며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고 잠에서 깬 아이들끼리 함께 마당을 쓸고 겨울이면 산에서 나무를 주워와야 했어요. 그 후에야 겨우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아침밥도 정말 소박했어요. 따뜻한 밥 대신 찬죽이나 김치 한 조각, 간혹 국 한 그릇 정도가 전부였어요. 교회에서 보내주는 물품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너무 적어서 모두가 만족할 만큼 나눌 수는 없었어요. 옷도 문제였어요. 대부분 헌 옷이어서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낡아 있었어요. 저는 커다란 구멍이 난 니트 스웨터를 입고 겨울을 보내곤 했어요. 책도 마찬가지였죠. 누군가의 이름이 이미 적힌 낙서, 투성이 책을 물려받는 것이 고아원에선 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책 속 이야기를 읽으면서만큼은 고아원답게 새삼을 상상할 수 있었죠. 제가 그토록 고아원을 떠나고 싶었던 이유는 어쩌면 책에서 만난 세계 때문이 있는지도 몰라요. 고아원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의 서열이었어요. 나이 많은 아이들은 항상 우위를 점했어요. 먹을 것을 먼저 가져가거나 더 좋은 옷을 고르거나 심지어는 밥을 먹는 동안 조그마한 실수를 하더라도 혼나는 건 항상 어린아이들 몫이었죠. 저는 늘 눈치를 봐야 했어요. 밥그릇에 담긴 죽 한 숟갈이라도 더 먹고 싶지만 눈에 띄면 누군가 빼앗아갈까 봐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곤 했죠. 특히 한 번은 제가 받은 작은 빵 조각을 지키기 위해 뒤뜰로 몰래 나갔던 일이 떠올라요. 그때 저는 나무 밑에 쪼그려 앉아 누군가가 나타날까 봐 주변을 살피면서 빵을 먹었어요. 하지만 결국 큰아이들에게 들켜서 그 빵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렇게 울면서 돌아오던 길에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꿈이에요. 저는 항상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떠난 후에는 서울 같은 큰 도시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다짐했죠. 고아원에선 이곳에서 나가면 더 힘들어질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저는 그 말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삶도 충분히 힘들었거든요. 힘들다면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힘든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때로는 혼자 다락방에 숨어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세계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상상했어요. 저곳에 가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도 그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전기난로 하나로도 채워지지 않는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맴돌았죠. 저는 침대에 누워 담요를 꼭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쌓인 풍경 속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를 이곳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사람도 지금 나처럼 춥고 외로운 기분일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이곳에 버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버려진 건 아니라고요. 언젠가 저는 이곳을 떠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눈물로 얼룩진 담요 속에서도 저는 그 다짐만은 놓치지 않았어요. 유나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유일한 친구였어요.
제가 고아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유나는 저처럼 조용하고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유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는 늘 혼자 앉아 있었고 힘든 날엔 학교도 자주 결석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유나의 눈빛은 언제나 밝았어요. 어쩌면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고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걸지도 몰라요. 다른 아이들은 종종 유나를 몸 약한 애라며 놀렸지만 유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억지로 웃으며 넘겼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녀가 얼마나 가난 아이인지 알 수 있었죠. 유나와 저는 고아원 뒷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은 마치 우리 둘만의 작은 세상이었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 고아원의 각박한 현실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우리는 작은 돌멩이로 놀이를 하거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했어요. 유나가 가장 좋아했던 대화 주제는 꿈이었어요. 지은아, 나중에 우리 둘 다 입양되면 어쩌지? 같이 입양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잖아. 그럼 우리 집에는 매일 맛있는 밥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겠지? 유나는 항상 그런 상상을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상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랐어요. 사실 저 자신보다도 유나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꿈을 나누던 여름날에 비극이 찾아왔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매미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어요. 그날도 우리는 뒷마당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의 얼굴이 조금 참백해 보였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내 꿈 얘기해줘, 지은아. 난 그게 듣고 싶어. 그녀의 부탁에 저는 어제 읽었던 동화책 이야기를 엮어 제가 꿈꾸는 집에 대해 말했어요. 그때 유나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유나. 무슨 일이야?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소리치며 직원들을 불렀어요. 직원들은 급히 달려와 유나를 살폈지만 고아원은 열악했고 병원에 데려갈 차량도 없었어요. 다들 당황해서 오왕저왕할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유나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저는 무작정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유나야, 조금만 참아.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하지만 유나는 저를 한번 슬쩍 쳐다보고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녀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저는 그녀를 잃었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저 울며 아무것도. 유나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와 나누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고 매일 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우리가 꿈꾸던 가족. 그 꿈은 이제 이룰 수 없는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유나와 함께했던 시간은 저에게 큰 의미로 남았어요. 그녀는 늘 웃으며 저를 위로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제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유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친구가 되기로요. 유나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었지만 그 슬픔은 동시에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여름 이후 저는 더는 약해지지 않기로 했어요. 유나를 위해서라도 저는 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제 곁에 남긴 꿈과 희망을 저 혼자라도 이어가야 한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유나와 함께했던 날들이 떠올리곤 해요.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해요. 유나,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친구였어. 고마워. 내가 꼭 내 목까지 행복해질게. 제가 고아원을 떠난 건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곳에서 지낸 시간은 제게 참으로 길고도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떠날 때 제 손에 쥐어진 건 고아원에서 지원해준 몇십만 원과 낡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어요. 이 작은 돈으로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전혀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서울이라는 큰 도시로 가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죠. 버스터미널에서 제일 싼 버스표를 끊어 서울로 가는 길에 올랐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고 제 마음속 두려움도 커졌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서울은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지만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알기에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머물 곳을 찾는 거였어요. 가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원이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광진구에 있는 한 고시원으로 들어갔는데 방은 너무 작고 낡아서 처음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은 땅몸 하나 누울 공간과 작은 책상, 그리고 벽걸이 옷걸이가 전부였어요. 창문도 없는 단이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처음으로 내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일은 꼭 일자리를 찾아야 해. 그러지 않으면 여기도 오래 못 버틸 거야. 하지만 작은 방 안의 고요함이 너무 낯설어서 잠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는 늘 아이들 소음과 직원들의 발소리로 시끄러웠으니까요. 이런 낯선 고요함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바 정보를 찾아보는 거였죠. 저는 홍대 근처에 있는 한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이 너무 힘들었지만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쌓인 끈기 덕분에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어요. 분식집에서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오전 9시부터 재료 준비를 시작해서 점심시간에는 손님 응대, 설거지, 그리고 청소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녁 시간에는 특히 더 바빴는데 손님이 몰리면 실수를 하기 일쑤였죠.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접시를 들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접시는 산산조각이 났고 주인 아저씨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디 가서 일하겠다고 해? 오늘 일당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당이 없으면 다음날 고시원 월세를 내기 힘들다는 걸 알기에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분식집 일로 월세를 겨우겨우 내면서도 늘 불안했어요. 한 달 수입으로는 먹고 살기도 빠듯했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던 중 인터넷 카페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발견했어요. 소개비만 내면 높은 시급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혹했죠. 제가 가진 돈 중 일부를 소개비로 냈지만 그들은 결국 연락을 끊었어요. 그날 제가 가진 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고시원 월세를 낼 돈도 없어서 밤을 빼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24시간 카페에서 밤을 새우며 버텼어요. 작은 캐리어와 함께 카페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위 사람들이 혹시 저를 쳐다볼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 며칠 만에 현실은 저를 철저히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돈도 집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히 느꼈어요. 고아원에서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서울에서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난 정말 끝이야. 이런 다짐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다음날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진 선생님을 만난 건 우연 중의 우연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힘들었던 날 중 하나였어요. 홍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고 사기를 당한 후 생활비도 거의 다 떨어진 상태 있거든요. 어떻게든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려는 마음으로 울지로에 있는 헌책방을 찾아갔어요. 헌책방은 저에게 작은 위안이었어요. 책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헌책방에서 책장을 뒤지며 몇천 원짜리 책을 찾고 있었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건 오래된 글쓰기 지침서였는데 표지가 낡아 반갑으로 할인된 책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던 한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그 책, 괜찮은 책이에요. 글쓰기 배우는데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처음엔 누군가 말을 거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외모나 옷차림 때문에 손님 같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진심으로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들고 있었는데 그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내가 이 책을 사줄게요.
필요해 보여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적으로 울컥했어요. 사실 그날 제게는 책을 살 돈도 부족했거든요.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너무 놀라워서 괜찮습니다.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책값을 계산한 뒤 책을 제게 건네줬어요. 그분이 바로 수진 선생님이었어요. 책을 건네받은 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 오물쭈물하던 저에게 선생님은 물었어요. 왜 이 책을 고르게 됐나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됐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던 일, 서울에 와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쓰는 걸 좋아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심정을요. 선생님은 한마디 한마디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실래요? 내 이야기가 참 인상 깊어요. 선생님과 성북동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갔어요. 선생님의 집은 아담하고 정갈했지만 책이 정말 많았어요. 거실 한편은 거의 도서관처럼 책으로 가득 찼고 선생님은 그 책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듯했어요. 차를 마시며 선생님은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선생님은 은퇴한 국어 선생님으로 평생 동안 학생들에게 글의 힘을 가르쳤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제게 물었어요. 내 이야기를 글로 써보면 어떨까요? 내가 겪은 일들을 글로 풀어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번쩍 들었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단순히 고통스럽고 슬픈 기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진 선생님을 자주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단순히 글쓰기 방법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제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예를 들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무겁게 짊어지는 대신 그것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글은 내 감정을 정리해주는 도구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이야기를 통해 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선생님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면서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글을 쓰는 일이 제게 치료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었죠. 선생님은 제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무료 글쓰기 강좌를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등록했어요. 거기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제게 큰 배움이 되었어요. 모두가 저처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강좌가 끝난 뒤 선생님은 제게 작은 숙제를 내주셨어요. 매일 블로그에 간단한 글을 써보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제 글을 읽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수진 선생님은 저에게 단순한 글쓰기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멘토였고 서울에서 제가 처음으로 만난 진심 어린 어른이었어요.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삶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선생님이 건네준 첫 문장이 잊히지 않아요. 내 이야기를 글로 써보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상치 못했던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달신이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고 내용은 더더욱 놀라웠죠. 나는 내 친어머니를 알던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편지 첫 줄에 적혀 있었어요. 편지에는 어머니에 대한 짧은 이야기와 함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 주소로 오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사실 제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어렸을 때 버려졌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처럼 구체적인 편지를 받으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어딘가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그 주소로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 주소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벽에 금이 가고 낡아 보이는 작은 집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뒤 한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내가 지윤이구나. 참 많이 컸네.
그녀는 제 친어머니와 친분이 있었던 이모 같은 존재였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제 어머니는 저를 낳고 난 후 심한 출혈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당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던 친아버지는 책임을 회피하고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감정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제가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친부모님에 대한 슬픔과 서운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왜 날 책임지지 않았을까?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내 삶은 조금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있어요. 하지만 이모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단다. 널 위해 모든 걸 희생하려 했지만 운명이 너무 잔인했어. 아버지가 널 버린 건 그의 선택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저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단순히 슬픔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한편으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도 있었어요. 적어도 이제는 왜 제가 고아가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친부모님에 대한 제 감정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희생과 아버지의 이기심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고아원에서 함께했던 친구들, 서울에서 저를 도와준 수진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소중한 사람들 모두가 제게는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어머니도 그런 마음으로 저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어머니를 떠올려요. 그녀의 얼굴을 본 적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녀의 사랑은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제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제게 주어진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게 바랐을 유일한 소망은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테니까요. 그 생각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수진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지만 선생님이 제게 차근차근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녀는 단순히 글쓰기의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제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의 권유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블로그에 첫 글을 올리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과연 누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 라는 생각에 망설임도 컸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내 이야기는 단순히 너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 봐.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처음으로 글을 썼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며 느꼈던 외로움, 유나와의 추억, 서울에서 겪은 힘든 시간들을 솔직하게 적어나갔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했어요. 처음에는 단 몇 명의 방문자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 작은 반응들이 저를 더욱 열심히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글이란 이런 힘이 있구나 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제가 쓴 글이 단순히 제 감정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진지하게 글쓰기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어요. 블로그를 운영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제 블로그를 우연히 발견하고 제가 쓴 글들을 책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했지만
수진 선생님은 제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지은아, 이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보자. 출판사와의 첫 만남은 긴장됐지만 그들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어요. 결국 제 첫 책이 출판되었고 책에는 고아원에서의 삶, 유나와의 추억, 그리고 서울에서의 도전과 성장이 담겼어요. 책이 나오고 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글을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된 후 제 삶은 점점 나아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에서 오는 행복감도 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차례가 아닐까? 특히 제 글에 공감하는 고아 출신의 젊은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강원도에 있는 고아원으로 돌아가서 내가 자란 곳을 방문하고 그곳의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다.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고아원은 제가 떠난 뒤로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낡은 건물, 고요한 마당, 그리고 한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어딘가 허름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풍경은 제가 겪었던 고독과 상처를 떠올리게 했어요. 발걸음을 떼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원장 선생님은 제가 다시 온 것을 반가워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에 묘한 위로를 느꼈어요. 지은아,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구나. 여긴 여전히 아이들이 많아. 너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이곳에 돌아온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거든요. 마당 한쪽 구석에서 한 소녀가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놀고 있었지만 그녀는 작은 체구를 웅크린 채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옅은 천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차가운 바람을 맞기에는 턱없이 얇아 보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혼자 뭐 하고 있어? 그녀는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어요. 몇 번 더 물어보고 나서야 그녀는 조그맣게 대답했어요. 애들이 저랑 놀기 싫대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 짧은 대답이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친구가 없던 제가 혼자 있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저는 미나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처음엔 저를 경계했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미나는 어떤 꿈이 있어? 나 어릴 땐 꿈이 많았거든. 나중에 너도 한번 말해줄래?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 어차피 저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제가 바로 그녀였어요. 가족을 꿈꾸면서도 그 꿈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념했던 모습이 그녀에게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미나가 보여준 그 모습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그녀를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요. 다음 날 원장 선생님께 제 뜻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 진심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지은이 내가 미나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몇 달간의 절차 끝에 미나는 제 딸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어색해하고 쉽게 다가오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함께 웃고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저에게 단순히 딸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녀를 돌보면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의 상처도 함께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마치 과거의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미나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가족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말해줘. 엄마가 항상 내 편이 되어 줄게. 그 말을 들은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 저도 무서울 게 없어요. 그 순간 제 삶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 비춰진 것 같았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매일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와 미나는 수진 선생님과 함께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이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셋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어요. 집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그곳에는 이미 수진 선생님이 갖고 온 텃밭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셋이 함께 만들어가는 집이야. 이 집이 따뜻한 가족의 공간이 되도록 힘을 모아보자. 그 말에 미나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세 사람은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하루는 아침 식사로 시작됐어요. 수진 선생님은 항상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선생님이 따뜻한 된장국과 밥을 차리시면 저와 미나는 그 옆에서 간단한 반찬을 만들거나 식탁을 세팅했어요. 처음에는 미나가 주방에서 손을 쓰는 걸 어려워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는 내가 아침을 만들어 줄게요. 꼭 맛있게 해줄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는 내가 만들어준 답이라면 뭐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미나는 요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가끔씩 수진 선생님과 함께 반찬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종종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수진 선생님은 오이, 고추, 그리고 상추 같은 채소를 기르고 계셨는데 미나는 그 과정이 신기한지 자주 질문을 던지곤 했어요. 이 오이는 언제 다 자라요? 이 파리를 만져도 돼요? 수진 선생님은 그런 미나의 질문을 하나하나 다 받아주며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텃밭 일에 서툴렀지만 조금씩 흙을 만지고 식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미나가 텃밭에서 막 딴 오이를 들고 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거 내가 딴 거예요. 우리 저녁에 이거 먹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우리는 미나가 딴 오이로 만든 오이 무침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저녁이 되면 우리 가족은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수진 선생님은 늘 새 책을 한두 권 들고 오셨고 미나와 저는 함께 그 책들을 읽었어요. 미나는 아직 읽기 어려운 글도 많았지만 제가 곁에서 함께 읽어주면 금세 집중했어요. 어느 날 밤 미나가 책을 읽다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어릴 때 책 많이 읽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어릴 때 책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렇게 너랑 읽으니까 너무 좋아? 미나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매일 같이 읽어요? 그러면 엄마도 책 많이 읽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미나는 제가 채우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였어요. 어느 날 미나가 커다란 종이를 들고 와 제게 내밀었어요. 그 종이에는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해가 환하게 떠 있고 그 아래에는 웃고 있는 저와 미나, 그리고 수진 선생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 저는 안 무서워요. 엄마랑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제 삶에서 가장 바라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미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미나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요즘 저는 종종 지역 사회 행사에서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저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기억, 유나와의 이별, 서울에서 겪은 저절까지 꺼내놓는 건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마주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점점 용기를 얻었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아픔이 헛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 중 하나는 한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열렸던 행사였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중에는 저처럼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었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강연이 시작되기 전 저는 미나와 수진 선생님을 바라보며 긴장을 풀었어요. 미나는 항상 제 첫 번째 청중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마다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강연장에서 저는 제 삶의 이야기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눴어요. 여러분,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진짜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곁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 손을 내밀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강연을 마치고 나면 항상 미나와 수진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칭찬을 해주세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나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진짜 멋있었어요.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진 선생님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겠니?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면서 나도 정말 자랑스러워. 그 두 사람의 말은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단순히 제 과거를 반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중 하나가 미나와 함께 참여한 봉사 활동이었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미나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거나 책을 읽어주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저는 나중에 커서 그림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가능할까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능하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응원할게.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제 자신도 놀랐어요. 과거에 제가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강연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미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나도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오랫동안 꿈꾸던 행복이 바로 이 순간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수진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덧붙였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야? 서로의 삶을 조금씩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 지금도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미나와 수진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여정은 아픔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이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환경이 당신을 점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당신을 만듭니다.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